그냥 조용히 요약할게요. 알겠지? 자, 우리 1170년에, 아니,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하지, 맞지? 개경으로 수도로 환도했습니다. 그죠? 이 개경 환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맞지? 첫 번째는 어디 정권이 무너졌다? 무신 정권의 붕괴. 우리 따로 설명 안 하면서 그냥 이 쌤이 그냥 주고받고만 할게요. 알겠지? 이걸 했는 부분이라서. 우리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거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몽골에다가 항복했다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이 몽골에 항복하는 게 엄청나게 싫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삼별초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지? 처음에는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우리 지금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 맞지? 삼별초는 안 돌아간다고 버티는 거잖아. 맞지? 강화도에서. 강화도가 실패하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 강아지로 유명한 진도에서. 진도에서 실패하니까 어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로? 탐라로. 이렇게 왔지. 맞지? 자, 이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했던 거는 누굽니까?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했었지, 맞지? 우리 더 이야기하긴 했지만, 맞지? 자, 아무튼 자, 우리 몽골에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대한 간섭을 받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해야 되는 게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선생님, 몽골은 뭐고 원은 뭡니까? 맞지? 왜 갑자기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야기 하겠지, 맞지? 이 사실 원이라고 세워진 거는 1271년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 중국 지역. 자, 우리 몽골 애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약탈전이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에 영토를 확장합니다. 우리 유럽까지도 간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각각 자기를 점령한 지역에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유럽 지역에는 뭐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한국이라는 것은 칸국을 이야기합니다. 칸이 다스리는 나라. 차가타이 칸국, 일한국 이런 식으로 4개의 칸국이 만들어지고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는 중국 지역에다가는 중국식 이름에 맞게 그전에는 송이란 나라가 있었으면 이제는 원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세운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은 몽골 제국은 총 몇 개겠어요? 5개겠지, 맞지? 원나라까지 포함해서.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디에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몽골의 국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원간섭기의 특징에 대해서 그때 우리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맞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국을 유지합니다. 맞지? 독립국을 유지했으나 내정 간섭이 심하죠. 맞죠?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체제? 대표적인 게 부마국 체제였습니다. 우리 부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몽골 황제의 공주와 결혼해서 몽골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어디에서 계속 교육받아야 되고 몽골 원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내가 왕이 될 때가 되면 어디로 옵니까? 고려로 왔다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었던 고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편할까요? 원나라가 더 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왕의 이름 앞에다 뭐가 붙습니까? 우리 충이 다 붙죠, 맞죠? 그래서 충땡왕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총 6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충땡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왕실이나 관청의 명칭이 한 단계씩 다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고려 영토 일부를 영토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 지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그 대표적인 장소가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제주도인 무슨 총관부? 탐라 총관부. 또 하나는 우리 서경, 평양, 지금 김정은이 살고 있는, 맞지? 그쪽 지역을 가져가서 동령부.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위쪽을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부라고 한다 했죠. 자,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우리 이 두 곳은 우리 원간섭기 때 돌려봤습니다. 맞지? 그런데 이쪽 지역은 끝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맞죠? 이쪽 지역이 우리 천령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북 지역이거든. 우리 천령 이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서 미리 써놓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원나라 애들이 가져갔는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강제로 다시 우리가 되찾아와야겠지, 맞지? 그 내용이고요. 네 번째도 있었지, 맞지?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일본 원정도 하게 되죠. 자,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무슨 행성?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원나라를 좋아하는 친원 세력, 우리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세력? 고문 세족들이 이 정동행성에서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 정동행성이 내정 간섭 기구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조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누구와 누구를 가져갑니까? 우리 특산물 많이 가져간다 했지, 맞지? 우리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리고 고려하면 유명한 인삼, 고려 인삼 많이 가져갑니다. 그것보다도 더 나쁜 놈이 뭘 가져갑니까? 공녀, 우리 소중한 고려의 여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데려갑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우리 원간섭기에 내정간섭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 시기 원나라 간섭하에서 원나라를 좋아했던 무슨 세력? 친원 세력. 우리 이들을 다른 말로 권세가 있는 가문이라고 해서 무슨 세족?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들에게서 권문세족으로 우리 지배층이 변경된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시기 무렵 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거 하다가 말았잖아, 맞지?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지? 이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리학은 크게 유학에서 발전된 겁니다.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도덕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거를 우주의 원리와 연결시킵니다. 우주 또한 깨끗하게 착하고요. 그러한 착한 우주의 원리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도덕적인 학문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정통이라는 게 있고요. 명분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통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고 명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우리 고려의 안향이라는 사람과 이재영과 같은 사람들이 고려의 이 성리학을 소개했고요. 우리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것이 우리 나중에 등장할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진 사대부들이 이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14세기 중엽 어디 힘이 점점 약화되게 돼요? 원의 쇠락, 원나라의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는 뭐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 원나라 애들이 인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적은 인구로 중국의 많은 인구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나라가 통치를 할 때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치합니다. 4단계로 계급을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가 몽골인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들어봤어요 혹시? 생목인이라고. 눈에 색깔 있는 사람들. 우리 유럽 사람이거나 이슬람 사람들이었겠지. 세 번째가 고려인입니다. 네 번째가 중국인이에요. 한인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지, 맞지? 그래서 나중에 이 원나라의 힘이 약화되는 시기쯤 와서요,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러한 농민 반란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원나라의 힘이 약화되는 순간 우리 고려에서도 이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펼쳤겠지, 맞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공민왕은 원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그 다음에 스스로 주체적인 나라를 세우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요, 우리 고려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몽골의 풍습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그때 머리 이야기했는가? 변발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장 친원 세력들 중에서 가장 나쁜 새끼가 있었거든.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을 기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나쁘고 권력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얘의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의 와이프입니다. 원 황제의 황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그걸 기황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고려인이 황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그 기황후도 이 공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에 끌려갔다가 누구의 눈에 띈 겁니까?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서 황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의 권세가 당연히 하늘을 찌르겠어요? 그 오빠였던 기철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겠지. 그래서 공민왕은 이 기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철을 잘라버리죠. 맞죠?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도 원나라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 원 또한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두들겨 패려고 하니까 얘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득실득실 거리는 겁니까? 여기에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득실득실 거렸던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과감하게. 정동인성을 과감하게 없애줘야겠지, 맞지? 그래서 정동, 행성, 이문소. 우리 정동행성이랑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동행성 이문소입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영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아와야겠지, 맞지? 자,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맞지? 쌍성 총관부를 회복합니다. 우리 여기가 어디 이북이라고요? 철령 이북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철령 이북.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성균관을 중요시합니다.
이 성균관이라는 건 학교죠, 맞지? 원래 고려시대 학교는 국자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국자감이 고려 말기 되면은 성균관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 성균관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죠, 맞지? 성균관 스캔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이 성균관에서 무엇을 교육했을까요? 이 성리학을 교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균관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진사대부로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줬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고려의 가장 문제점인 우리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권문세족들이 주로 했던 겁니다. 우리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탐난다고 하지.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땅들을 권문세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대농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농장.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고요. 우리 이거를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땅의 문제지, 맞지? 땅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을 거고요. 결국에는 권문세족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농사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권문세족한테 줄 세금이 없습니다. 맞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신체의 자유가 권문세족한테 넘어가는 거죠. 맞죠? 즉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노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지? 우리 이거를 백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 그러면 고려시대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전과 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지? 이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맞지?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신돈도 뭐 엄청나게 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어떤 사람은 개혁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 좀 이상한 스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신돈을 등용시켜서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돈에게 이거를 해결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돈이 설치했던 게 전과 민을 돌린다.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전민변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민변정 도감,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전민변정 도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민왕의 개혁은 이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개혁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맞지? 이 실패했던 이유는 공민왕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이거는 공민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공민왕은 죽임을 당하지, 맞지? 자기가 아끼던 남자친구한테 죽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남자친구한테 죽어요. 공민왕 여자였어요? 게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알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해줄게요. 공민왕 슬픈 사람이에요. 진짜 한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죽자 좀 바뀌어진 거지, 맞지? 그래서 실패했던 상황적인 이유는 누구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권문세족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공민왕의 개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약했다는 거죠. 아직 미약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미약하다? 신진사대부의 힘이 아직 미약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막 밀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공민왕 시기에는요, 이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갔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요, 우리 외부에서는요, 이 홍건적이 어디까지 기어 들어옵니까? 한쪽의 반란이, 얘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옛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보다는 점점 도적대로 변합니다. 약탈하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도적들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고려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얘들의 파워가,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얘들이 어만큼 힘이 강했냐면요, 우리 공민왕 시기에 공민왕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개경에 살고 있죠. 개경이 홍건적한테 빼앗깁니다. 개경이 함락되고요. 공민왕이 서둘러 안동까지, 안동 하회탈 들어봤죠?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합니다. 이 홍건적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에서 또 올라옵니까?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누굽니까? 우리 철천지 원수인가? 이 왜구들.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맞지? 이 왜구들이 침략합니다. 근데 이 왜구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어떤 건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각각 지역에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맞지? 이 세금을 쉽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지에 가면은 강들이 많거든. 맞죠? 이 강 근처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국의 식량을 세금을 모은 다음에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로 나아가서 예성강을 통해서 개경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누가 막아버린 겁니까? 왜구들이 다 막아버린 거지. 다 약탈해 갑니다. 세금선을. 그래서 왜구들이 고려의 좋은 선을 약탈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려의 세금 문제가 경제가 힘들어지겠지 맞지? 이러한 상황까지 초래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흥 무인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가 뜨기 시작한다? 신흥 무인 세력들이 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위기를 군인들이 극복했을 거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드디어 등장하죠. 이성계라는 사람이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공민왕이 죽고 나서요. 다시 권력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권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겠지, 맞지? 그죠? 그런데 이때는 조금 판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좀 문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상황. 이 당시에 권문세적으로는 이이님이라는 사람과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했던 최영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누가 있습니까? 신진사대부도 등장하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좀 나야 됩니다. 정몽주라든지 정도전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누구와 손잡습니까?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누구요? 이성계와 손을 잡습니다. 자, 최영도 신흥 무인 세력이긴 했으나 최영 자체가 원래 집안 자체가 권문세족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거지, 맞지?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가 사실상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이 좀 셌을까요? 여기의 힘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중국의 주인이 바뀌죠, 맞죠? 누구로 바뀝니까? 명나라가 건국되게 되고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원나라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북원이 됩니다. 어디가 힘이 센 상황입니까? 명나라가 힘이 훨씬 센 상황입니다. 이때 고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명나라를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명나라 대세로 기울었으니까요.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과 뭔가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권문세력들은 명나라 관계 플러스에서 누구랑 또 잘 지내야 된다? 북원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막죠. 무슨 정책? 친명.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누구와는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북원과는 절대로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신진사대부가 쌤이 저번에 성리학을 받아들였고요. 성리학에서는 정통과 명분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상 볼 때 중국인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은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통은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북어는 정통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따라야 된다? 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본격적인 무엇도 요구했을까요? 고려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고려의 개혁은 결국에는 누구의 힘을 뺏는 겁니까? 건문세족의 힘을 빼앗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누구의 힘이 세죠? 건문세족의 힘이 셉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진사대부의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요구가 뭐냐면 또 나오죠. 철령 이북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나라 영토가 쌍성 총관부도 원나라 거였네. 근데 너희가 원나라 거 가져갔구나. 근데 우리가 원나라를 보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누구한테 다시 돌려달라? 우리 명나라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차라리 이참에 조금 어수선한 시기에 어디를 되찾자?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한번 되찾아보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벌을 하게 됩니까?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된 거죠. 쌤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짜릿해요. 뭔가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아쉽게도 조선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항상 좀 두드러 맞죠? 일본한테 두드러 맞고 임진왜란, 청나라한테 두드러 맞고 병자호란, 또 일본한테 두드러 맞고 맞죠? 나라를 빼앗기고. 좀 힘든 이야기. 갑자기 우리 미국한테도 두드러 맞죠? 프랑스한테도 두드러 맞고 맞지? 지금까지는 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정벌을 한답니다. 쌤, 뭔가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 이런 말 안 좋아해요. 뭘 자랑이라고 하지? 맞지? 나 혼자 평화 한다고 해줍니까? 옆에 깡패들이 되게 길한데 맞지? 누군가 날 쳤을 때 맞지? 나도 한 대 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맞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극단적인가? 쌤 생각은 그래요.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세져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또 이야기가 샜고요. 자, 요동정벌. 이 요동정벌을 추진할 때 이 이성계를 앞세우죠, 맞죠? 이성계 보고 가라 그래요. 네 군사 다 데리고 정벌하러 가라 그럽니다. 이성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맞지? 그래서 가는 내내 계속 찡얼찡얼거려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면서. 근데 최영은 자꾸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디 앞에 가니까 위화도 근처에 왔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못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요 해도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빽하죠, 맞지? 우리 이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위화도 회군은 사불가론, 우리가 명을 공격할 수 없는 네 가지의 불가한 이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공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지? 한여름이라 가지고 습기, 비가 왔는데 비가 지금 많이 올 때잖아. 그래서 습기가 많이 차니까 화살을 쏴야 되는데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화살이 좀 잘 안 나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여름철이라 가지고 전염병 돌아가지고 우리 애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있으면 가을인데 우리 애들 농사 이제 쌀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전쟁하면 누가 걷어들입니까? 이 네 가지 이유로 군대를 돌리죠. 쌤 생각에는 변명 같습니다. 가기 싫어서. 전쟁이 무슨 상황 다 따져가면 언제 전쟁할래요? 맞지? 우리의 상황도 그쪽 상황도 마찬가지일 텐데 맞죠? 그래서 이제 누가 권력을 잡습니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뭘 추진하고요? 명과의 친선 관계를 추진했을 거고요. 또 뭐에 박차를 가했을까요? 고려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잘 되고 있죠, 맞지? 그런데 개혁하면서 이제 하나씩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고려를 지붕도 뜯어 고치고 밑에 장판도 뜯어서 고치고 그리고 딱 고쳐놨어요. 근데 또 비가 오니까 또 셉니다. 그래서 또 고쳐보는 거죠, 맞지? 그러다 보면서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너무 고칠 게 많아서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다 부시고 새로 짓자 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개는 우리 급진파 사대부, 하나는 온건파 사대부. 대표적인 급진파 세력으로는 정도전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온건파 세력은 정몽주가 있죠. 우리 여기서 유명한 일화 있잖아, 맞지? 그죠? 우리 잠깐만 시간 보자. 뭐 좀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좀 늦게 마무리한다고 해도 좀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 당국사야. 점심시간 끝나고 당국사라고. 아니 수업 이어서는 안 할 거. 이거 지우지 말라고 근데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여기서 가장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성계형이지 맞지? 성계형이라고요. 성계형은 뭘 원했을까요? 나라를 다시 세우자. 유지하자. 급진파를 원했겠지. 근데 대다수의 신진 사대부는 누구를 따르고 있을까요? 정몽주입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자들한테 나라를 배신한다, 임금을 배신한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 뿌리를 뒤흔드는 행동이라고요. 맞잖아. 충이 중요한 거잖아. 충이. 그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정몽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이야기해요. 정몽주가 나와 뜻을 함께한, 정몽주랑 이성계랑 진짜 친하거든요. 몽주가 나랑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라 그냥 새로 안 세울란다. 몽주 말이 맞다. 있는 그대로 한번 나라를 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진짜 답답하네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넷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죠. 맞죠? 이방원이 참다 안 돼서 누굴 찾아갑니까? 몽주를 찾아가죠. 몽주한테 뭐라 합니까? 스승님 하죠. 사실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대부분, 이성계도 군인 출신이고 대부분 아들들이 군인적인 면모가 강했거든. 근데 넷째 아들만 똑똑했습니다. 걔는 과거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넷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야, 우리 아까 전에 요 이야기 하다가 끝났지 맞지? 우리 이방원 이야기 했었잖아. 맞죠? 자, 이방원이 누구를 만나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쌤이 이방원이 이성계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그 이방원이 누구의 제자였다고? 정몽주의 제자였다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자가 스승을 뒤통수에다가 철퇴로 내리쳐서 죽인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방원이 처음에 정몽주를 만나러 갈 때는 설득하러 갔지 맞지?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죽이겠다 하고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득합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겠다고. 우리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하여가? 단신가. 하여가와 단신가. 이방원이 뭘 합니까? 하여가를 외치지 맞지? 그러니까 정몽주가 뭘 합니까? 단신가를 외치잖아. 하여가 알아요? 뭡니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있잖아. 갑자기 왜 앞으로 왔어요? 깜짝 놀라게. 공부하려고요. 단신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하잖아. 네. 충성을 다짐하는 이야기지 맞지? 네. 자, 결국에는 이방원은 정몽주가 설득되지 않자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리쳐서 살해하지 맞지? 네. 그리고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원과 뭘 건국시킵니까? 조선을 건국시킵니다. 그 연도가 1392년이죠. 그러면 여기가 1392년 고려의 뭐게 됐습니까? 멸망이 됐겠지 맞지? 이해됩니까? 됐어요?